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나 지나서 아버지와 산에 얽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함께 살던 아버지가 공장을 퇴직하신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꽤나 많은 퇴직금을 받으셨고 연금도 나오는 곳이었기에 이제부터는 취미셨던 여행에 빠지시려나 생각을 하던 찰나 고등학교 동창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서 퇴직금의 3분의 2 정도를 허공에 날리셨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지명수배가 되었지만 어디론가 사라져 행방불명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사건을 포기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로서는 빚을 진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퇴직금을 아버지 맘대로 날리신 거였기에 그다지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낙심은 꽤나 심각했습니다. 잃으신 퇴직금보다 오랜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 후로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모습으로 집에서 멍하니 있는 날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갑자기 산에 가겠다고 하셔서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행은 가끔 다니셨지만 그것도 해외여행이 대부분이었고 등산 같은 것과는 인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도 혹시나 나쁜 생각을 먹으신 거는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산을 가겠다고 하신 날이 마침 제 휴일이었기에 저도 함께 가겠다고 했더니 어딘가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잠시 생각하다 좋다고 대답하셔서 제 차로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들은 목적지는 저희가 사는 곳에서 꽤나 시간이 걸리는 곳이었지만 산에 들어가는 것은 오후 4시가 넘어야 한다고 하셔서 저와 아버지는 늦은 점심까지 먹고 출발했습니다. 차로 3시간 정도 걸려 도착한 마을은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시골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마을 외곽까지 와서 산 입구 작은 신사 옆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곳에 이미 10대도 넘는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고급 외제차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숲으로 들어가 좁은 오솔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으셔서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그전에도 산에 가는 목적 같은 것은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먼저 아버지에게 산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마츠가야마 라고 나지막히 대답하셨습니다. 1시간 정도 걸어가자 좁은 산의 입구 같은 곳이 나타났지만 그곳에는 금줄 같은 것이 쳐져 있었고 사유리민이 입산을 금지한다는 나무 입간판도 있었습니다. 입간판 위쪽에는 선명한 붉은 글씨로 버머 같은 것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산은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산로에는 오래된 나무 판자가 박혀 있었고 경사도 심하지 않아 오르기는 쉬웠습니다. 60이 넘어가는 아버지도 그렇게 숨이 가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10분 정도 올라가자 앞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곧이어 따라잡으니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와 그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쪽은 상복 같은 것을 입고 있었고 높은 굽의 신발을 신고 있어서 산을 오르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이 그 두 사람을 지나쳐 갔기 때문에 저도 몸을 기울여 먼저 가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말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두 사람 역시 묵묵히 저희를 뒤따라왔습니다. 그로부터 20분 정도를 더 올라가자 덤불을 베어낸 듯한 조금 넓은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큰 나무를 돌아가니 동굴 입구가 보였습니다. 동굴 입구는 역시 금줄과 함께 오색천이 위에서 늘어져 있었습니다. 높이는 3-4m 정도의 움푹 파인 곳이었고 동굴 안쪽은 상당히 깊어 보였습니다. 어렴풋이 동굴 안쪽 수십 미터 앞에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몇몇이 나란히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여기서 기다리라 말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근처에 썩은 나무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자 아까 뒤따라오던 모녀가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대략 40분 정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 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고 아까 마주친 그 2명의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흰색 천으로 둘러싸인 나무 상자 하나를 소중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도 나왔고 역시 흰 천의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고는 겨우 하나 끝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상자는 무엇이냐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꽤나 어두워졌기 때문에 서둘러 공터까지 돌아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버지는 뒷좌석에 탄 채 상자를 소중하게 안고 묵묵히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2층 서재에 들어가시더니 그 후로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대답조차 해주시지 않고 저희는 아버지가 큰일이라도 날까 식사까지 서재로 갖다 드렸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밤이 되면 빈번하게 외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전에는 없었던 일이지만 자물쇠를 하나 사오시더니 서재에 걸어 잠그고 문단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밤 9시쯤 집을 나가 12시가 넘어 돌아오셨습니다.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신발과 손이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항상 돌아와서는 꼼꼼하게 손을 씻었습니다. 드물게 아버지가 방문을 닫지 않고 외출을 하셨을 때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재의 책상 위에서 불교풍도 신도풍도 아닌 이상한 제단이 차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제단의 모습으로 둘러싸인 그곳에는 흰 천으로 쌓인 상자가 놓여져 있었고 그 앞에는 10cm 정도의 가느다란 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도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보았습니다. 상자는 의외로 무거웠고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흔들어 보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찰흙이나 점토 같은 것이 들어있는 감촉이었습니다. 귀를 대고 흔들어 보니 희미하지만 톡, 톡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아버지가 돌아오신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허둥지둥 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집 밖에서 담배를 하나 피고 있을 때 제 귓가에서 너 상자를 만졌지? 라고 나지막히 읊조리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서 계셨고 이어서 괜찮다. 이제 끝났으니까. 이걸로 전부 끝났으니까. 라는 말을 하시며 아직 60대인데도
너무나도 쇠약해진 모습으로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 지나 신문에서 아버지에게 사기를 친 친구가 외국에서 목이 잘려 참살당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세한 기사는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 납치당해 고문을 당하다 살해당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후 경찰도 집에 방문했지만 친구를 죽인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아버지의 퇴직금도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아버지는 폐렴으로 돌아가셨지만 병원에 함께 있었을 때 저는 아버지에게 그 상자의 정체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 그 마츠가야마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코 속에 산소줄을 꽂은 상태로 희미하게 웃으며 마츠가야마가 아니다. 순서가 다르다. 오래된 유적. 이후의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 라고 알 수 없는 말들을 드문드문 대답하시고는 잠든 것처럼 편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궁금해서 직접 조사해 본 적도 있지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차마 들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장소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지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 방법을 알고 계신 건지, 처음부터였을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으셨던 것인지, 그리고 순서가 다르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그 역시도 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